20%에서 양국이 합의한 자동차 완수 15%를 25%로 올리겠다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법안 발의로 조건을 충족한다며 자기들이 입으로 발표한 게 겨우 한 달 전인데 깡패도 이런 깡패가 없습니다. 힘을 길러야 한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변호사님? 힘들다 권정입니다. 자, 트럼프가 네.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힘을? 길러야 한다. 어제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긴 하고요. 어제 이해찬 전 총리 빈소가 마련돼서 이제 종문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의 시신은 어제 오전 6시 53분경 베트남에서 출발해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고 이후 운구 차량을 통해 오전 9시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도착했습니다. 빈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조문객을 맞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정계 인사들이 조문을 이어갔습니다. 자, 어제 많은 분들이 그 장례식장을 찾았는데요. 영상을 쭉 보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 내외도 조문을 했거든요. 유시민 잠깐만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조문을 안내를 시작합니다. 모두 그 영상도 저희가 네? 눈물을 보였거든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저분을 모든 눈물을 유시민 작가도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하던데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눈물을 흘린 데는 동지였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사적으로도 저분이 그런 스포츠를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학생운동을 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를 정상적으로 못 다녔잖아요. 변호사가 된 이후에 네. 그 변방의 시민운동가로 출발했거든요. 그 국회의원이 된 것도 2022년이나 돼서야 됐습니다. 정치 출발도 2010년이나 돼서야 기초단체장을 한 것이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2017년 대선 후보 네.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면서 선을 이쪽으로 넘어와서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재명은 경기도지사까지다라고 말을 공공연히 할 정도였고 그건 지지층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그런 식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게 보내기 너무 아까운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방송에 부르잖아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어요. 방송에 부른다는 사실 자체가. 그때 가장 큰 든든한 인터뷰가 된 게 300m 언덕마을 당내에서 징계하라고 할 때마다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꿈쩍도 안 160m 그 좌회전입니다. 울타리가 없었으면은 그 이후로 계속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졌을 수도 있어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는 됐는데 대통령이 돼서 바쁘게 몇 개월 보냈는데 그 사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부모님 돌아가신 거 비슷한 정도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잠시 후 유시민 작가의 우회전입니다. 관계도 이어서 유시민 작가 160m 예찬 전 총리 매우 좌회전입니다. 특별하고 굉장히 특별한데 제가 아는 두 분의 관계만 해도 부정이나 좋고 잠시 후 80년 서울에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왔을 때 290m 유시민 왼쪽 작가는 도로입니다. 서울대 대의원 의장이던가 그랬고 이해찬 총리는 복학해가지고 학생회장인 걸 했을 거예요. 두 분이 그때 학생운동을 같이 합니다. 80년대부터. 그리고 세월이 얼마입니까 지금 오래됐죠. 굉장히 50년 가까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가까웠냐면 이건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유시민 작가가 결혼할 때 돈이 없으니까 이해찬 전 총리 부인 김정은 교사인데 그분이 반지를 빼줬다고 해요. 그렇죠. 전해 들은 이야기가 얼마짜리 반지였는지 제가 못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전 총리가 정치를 88년에 평민당 입당해서 김대중 당시 총재가 발탁하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유시민 작가가 도망다니고 있을 때예요. 그 학생운동 하는 사람들은 그때 다들 수배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국회의원 보좌관 하면 도망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로 꼬셔가지고 국회의원 보좌관 됐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 한 사람은 총리로 처리하겠고
그리고 지금 노무현 재단 있잖아요. 네. 부지를 마련한 장본인이 이해찬 전 총리가 정계 은퇴하고 나서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하면서 마련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잘 사는 겁니다. 본인 다음으로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유시문으로 지목한 그런 평생의 동기라고 해야 될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서로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아는 그런 관계가 평생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도. 네. 나이를 먹으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인생에 몇 안 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 건데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도 저녁 때 갔을 때 300m 왼쪽 맞았는데 도로입니다. 이어서 많이 사겠죠? 240m 자, 이 이야기는 저희가 옆길입니다. 평민당에 같이 차로를 있다가 이용하세요. 지금까지 정치하는 김여동 덕분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가거든요. 잠시 그러니까 후 옆에 있을 왼쪽 때 살죠. 도로입니다. 이어서 뭐라도 240m 잘 모르는 분이 가지고 일을 할 만하니까 조문은 네, 가고 있습니다. 다녀오시는 거. 네. 저 어제 밤늦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자, 공무원회의가 또 생중계 됐네요. 잠시 후 그렇습니다. 1월 지하철로 들어서는 두 옆길입니다. 번째인데요. 1월 20일에 이어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공무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이제는 자막처리도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는 KTV에서 실시간 자막처리도 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이제 주식하십니까? 네, 주식이네. 맞습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오르는지 여기저기서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걸 배우는 얘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 시장에 계속 신뢰를 보는 거예요. 신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주식이 저평가돼 왔다는 거는 벌써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20년 넘었습니다. 이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왜 그동안 그 자기가 지닌 가치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았느냐. 신경 기자가 때 이재명 대통령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짧게 한번 보자. 첫째, 한반도 통화에서 두 번째는 경영에서, 지배권에서, 시장에서, 정치에서 정상화가 꼭 필요하고 정상화가 중요합니다. 여기 한 가지를 대자면 우리 정부도 주식 투자예요. 국민 여론이 경로를 다시 이거는 탑승합니다. 3.4km 사천 교차로 빠질 직진입니다. 근데 이 국민이 그동안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두 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국내 주식 업자를 줄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기에는 야, 니네 정부도 니네 주식을 못 믿는데 우리 뭐 투자를 저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실제보다 전문가돼 왔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내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정반. 네. 처음에 우리 정부가 우리 주식시장을 믿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어요. 신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있는 능력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 평균 얼마가增長있습니까? 50%. 아주 시사를 하더니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독보적으로 높습니다. 미국, 일본 같은 데는 20%밖에 안 되고 그쪽에서는 금융자산이 절반. 통계 보면 부동산은 50 평균 쪽에 주식 기준 절반 이하예요.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시작된 부동산 불 개시화되면 대단히 후진 대상인데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공무의 모두 발언에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편착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게 됩니다.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일본이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아까운 이 혼란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선별하겠습니다. 당장 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고서 불공정과 규정상을 절대로 박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어떤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제대로 적시에 알리는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책 방향을 정하면 장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또 이리 가지 말고 굳건하게 정책의 양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대국자가 양국의 중과 장민의 이익을 연장할 때 이념은 마치 이렇게 부동산 연구소에 중과하는 것처럼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지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 예측 가능한 합리적 상황이 또 힘쓰는 방법 기본 중요한 주택 개선을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나중에 대국자 연구소가 정할 시간이 걸리면 8시간 줘야 돼요. 500m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러다가 숨었다가 이러고 승무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많았어요. 아주 피해자들이라는 게 시장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도 장을 했다는 거예요. 우회전입니다. 저항이 있어도 원래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분당에 300m 사천 교차로에서 전남, 오산, 경기도 주택시장을 사격장, 형성을 시켰다는 게 평택 방면
그 이제 갖고 와서 이어서 170m 정보가 좀 실내 우회전입니다. 3. 차로를 수시에 이용하십니다.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잠시 후 오른쪽 이 실내가 사라지는 한 이어서 2시간 앞으로 170m 기술적인 분석이 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부천을 3만기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달에 가겠는데 했더니 이번 달에 간 거예요. 내가 주식 전문가라서 말이에요. 그 잠시 후 출발이 우회전입니다. 기존의 주식시장을 움직이던 힘과 다른 힘이 들어온 거예요. 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를 보면 그래서 앞으로 정책 방향 국가 운영 원리가 뭐예요? 주식시장을 국무회의를 챙겨봐야 돼요. 아 이리로 가는구나.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사진대로 말하겠는데 이딴거 싶은 거 필요 없어요. 12시 방향 한번 걸러지는 걸 볼 게 아니라 직접 대통령이 말하는 걸 보시고 대통령이 최전선에 있어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국무회의를 보십시오. 두 번째는 생리를 발언했는데 지난번 관련 발언 한번 했었잖아요. 네,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해외보다 40%가 비싼데 이런 폭리를 취하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12시 방향 연구하고 있습니다. 철수입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생리대에 대한 발언을 해서 이제 어려워지는데 연속으로 난 들어봅시다. 머리 뭐라고 했는지. 생리대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생산과 문제가 아니고 유통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보고서상으로 유통비용이 50%라네. 네. 그게 참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래요. 유통구조 개혁도 주로 농수산물 관련돼서만 얘기를 했는데 농산물이 한 50% 된다고 유통비용이 생리대가 50%라고 해서 제가 놀랐어요. 네. 구조적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유통구조 개혁도 잠시 후 전체 산업 12시 개혁 방향 가지고 기대가 되는데 지난번에는 너무 고가다. 그러면 그 경제 수준에 따라 표준 생리대를 국가가 무상 공급할 수 있는지 정하려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니까. 근데 그것만 시장에 쓸 수는 없으니까 유통 구조를 개혁하는 거라고 보자. 그런 말을 한 거죠. 이 대통령은 이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구조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생. 그리고 한 번 그렇게 만들어지면 지적적인 거. 고치긴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고치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죠. 상상 구조만 들리게. 자, 그리고 이 대화도 우리가 3.4km 듣기 쉽지 않은 용서 사이에 교차로 산림 청량하고 까지 나면 직진입니다. 야간 진압 가능한 헬기를 도입했다고요? 야간의 화성을 확인할 수 있는 헬기가 이제 세대에서 5대가 늘어났고요. 옛날에도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투입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훈련이 안 돼 있었고 훈련 때문에? 거의 야간의 헬기 운영은 장님이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아니 그러니까 5대를 야간에 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3대를 놔도 2대만 야간에 투입하는 거예요? 5대를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훈련은 다 돼 있어요?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야간 투입하는 헬기 사람 안 썼다는 얘기죠 지금. 참아놨는데 잘 준비해서 야간 진압도 활성화시켜? 네, 꾸준히 못하겠습니다. 네. 저기서 빈중 살아야죠. 그러니까 세대도 장만했어요? 마스터가 됐어요? 알겠어요?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은 그러면 세대 잘 썼냐? 그동안은 세대 안 썼다. 세대 그동안 안 썼는데 안 쓰고 2대 더 사는 거야. 이렇게 이어져야 되죠. 제대로 문제를 파악하려면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예를 들어서 야간에 투입한 가능한 헬기가 있었는데 훈련이 부족해 운영을 못하다고 하면 헬기만 사고 훈련 비용, 훈련할 예산을 따라 안 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네. 또 한편으로는 필요 없는 거를 계속 사고 있는 건가? 뭔가 중간에 슈킹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여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몇 달 있다가 남들 다 잊어버렸을 때 부를 겁니다. 그리고 야간 헬기 운영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하는 방식이. 자, 그리고 특사경 문제가 더 오는데 특사경 들어봤어요? 광복절 특사. 강북절 특사. 그렇지. 보통은 강북절 특사. 네, 특사경이라고. 법무장관하고 특사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뭔지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약간 다른 짓이 필요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경찰은 일반 사법 경찰입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전문 분야 예를 들어 식품위생 일반 경찰이 식품위생에서 보이잖아요. 환경 그리고 금융 이런 거는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줍니다. 그 사람들만 정확한 내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별 사법 경찰 특사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경찰은 경찰청 소속이잖아요. 이 600m 공무원들은 각 시속 부처에서 30km 신호 과속 소속이는데 단속 수사는 검사의 지휘 이제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특사경도 검사가 아니라 각 지자체나 부처의 지휘를 병행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 대통령의 지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특사경은 지금 검사의 지휘를 하는데 300m 앞으로 검사의 지휘를 앞에 시속 30km 신호 라고 과속 제가 단속 확인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점이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권을 검사에게 맡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이걸 왜 예외로 하냐.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관련 기관장이나 아니면 관련 부처청에다가 맡기면 되지 않냐. 예를 들면 지능자산처 뭐 환경 관련된 지방정부들도 있고 그 사람들도 잘 권한이 부여되면 그 부분을 통치를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무조건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라고 하는 사법자는 궁극적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촉구된 증거 능력 발축 증거를 갖고 기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처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 이것도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적들이 많습니다. 검사라고 해서 뭐 장원시장 전문가는 아니고 예를 들면 지식재단처의 영업비밀이나 특허 뭐 이런 거를 조사하는 특별사법경찰하고 검사하고 관계가 왜 다르죠? 일반 사법경찰관들은 기본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게 일상적으로 수사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일상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은 대개는 다른 행정적인 업무와 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이 지정이 되면 보고만 해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 환경 담당 특별사법경찰 그러면 보고만 해요.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그 직도에서 왔다 갔다 한급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근무하다 딴 데로 갑니다. 경찰도 보통경찰하다가 경비경찰하다가 첨부경찰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검경수사 분리와 관계돼서 꽤 복잡한 논쟁거리였어요. 그건 이 정도 하고 자, 일단 정확히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네. 한 가지 궁금해 보이는 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일선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증거 수집 단계에서 법률 지식이 필요하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 중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딴 분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경찰 전체를 취하냐? 아니에요. 그냥 동료예요. 그러니까 특정 분야 전문 지식을 가진 동료로 경찰에 함께 근무하는 건데 지금은 상황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검사를 위에 두고 지휘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발상부터 검토를 이 사안은 정말 법조 출신 의원들과 대선 얘기를 한번 따라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언론에 이제 탈세에 대한 지시가 지난 국무회의 실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탈세를 그냥 두지 말고 인력을 대거 발탁해서 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10시 방향 좌회전. 지난번 지시를 짧게 한번 봅시다. 체납관리단은 지금 명령 채용하기로 했고 현재 명령 채용에서 4,00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누적된 세금 수입 체납분을 재산조사라든지 할 인력을 대대적으로 뽑아서 하세요. 과감하게 하세요. 최저임금 주는 거 아니죠? 기본급을 최저임금을 주지는 마시고 적절하게 주십시오. 자, 그 후속 논의를 하는 건데 국세청장은 공무원이니까 관련법 정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행정 속도다. 국회 속도가 지금 행정 속도를 못 따라오니까 법은 법대로 절차를 진행하되 행정이 당장 할 일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인데 이건 들어봅시다. 국세 문제에 대해서 체납관리단을 좀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문제들은 세상에 오셨어요. 네, 있습니다. 체납자는 130만 명이고 그게 체납액은 110조 원입니다. 그렇게 주고 근데 이거를 사실상 망치해왔잖아요. 서로 그냥 총장 한번 보내고 공상대 관리하고 참고만 계속 쌓여가는 거 아닙니까?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일자리도 만드는 게 없고 조세정리도 실현하고 개별적으로 다 추적을 해보면 체납하는 사람 계속 체납하거든요. 반복적으로. 네, 원래 상습 체납 네, 상습적으로. 왜냐면 추적을 안 하니까 그 이런 사람들이 보게 안 된다.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세금 제목 못 산다. 능력이 없으면 바로 다 정리해주고 근데 이거를 하려면 인원수를 대대적으로 늘리자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추경등 추가 예산 지원이 되면은 10,000명 수준으로 좀 늘리려고 합니다. 이거 하시고요. 정부가 이렇게 착같이 임금 적게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된다. 노동자 대가를 적정하게 줘야지. 정부가 뭐 최저임금 부분인데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체납 징수를 어떻게 할 건지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든지 각 지방자치단체나 외국 사례나 전부 뒤져가지고 모여서 아이디어를 모으면 좋은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해외 출국 금지 조치할 수 있게 애들이 수시로 한다면서요. 네, 대통령님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저희가 하려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강제 징수 절차를 활용을 하려면 통합징수법이 필요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문제는 지금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지금 우리 8개월 다 돼가는데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 조정이 20%밖에 안 되잖아요. 예.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그 전이라도 각 부처명의를 뽑아서 각 부처에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거보다는 국가채권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아이, 참, 말을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국회가 지금 너무 느려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라고요. 왜 우리한테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생명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돼요. 자, 저기서 포인트는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법이 할 일은 입법이 하고 행정이 할 일은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기다리지 말고 공무원들이라는 건데 마인드가 모든 게 완비되고 내가 다칠 위험이 없고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서지 말고 그러면 움직이는 이게 생리고 이해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아니 그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행정 속도가 중요하다 잠시 후 생각하는 거예요. 우회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일을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권한이 필요해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이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속도를 지금 주변에서 아무도 못 따라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좋지.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공무원 힘들겠지만 자 국무회의를 챙겨보시죠. 오늘 김건희 씨 선고 있죠. 그렇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 1심 선고가 오늘 2시 10분부터 생중계됩니다. 특검 무혐의 몇 년이었어요? 600m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및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부당으로 접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각각 구형해 총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자 저희도 소리나 채널에서도 2시부터 생중계합니다. 2시 신문을 준비해주시고 트럼프 얘기 막 트럼프가 갑자기 한국 드림테크 여론조사에서 산업단지 20% 된다고 SNS에 썼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자신의 SNS에 한국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인상한다는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자, 물론 이제 관복에 게재를 해야 되거든요. 미국도 저게 버려야 그러니까 지금 바로 관세가 오는 건 아니에요. 잠시 후 근데 좌회전입니다. 경주에서 사인하고 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트럼프가 왜 저러냐? 아무도 몰라요. 백악관도 모른다는 보도가 있잖아요. 네. 어제 그 이해찬 정국이 장례식에서 김민석 총리를 잠깐 만나거든요. 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트럼프 왜 저러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짧게 한마디만 해요. 하루 사이에 벌어진 거예요.
장례식장이나 더 이상 묻지 않았는데 노지는 사전에 그런 징후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500m 앞 트럼프는 지금 목적지가 SNS에서 있습니다. 한국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가지고 그런다. 지난번 경주에서 합의했던 것은 국회에서 발의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통과돼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300m 지난달에 앞 한국 입법 목적지가 절차에 있습니다. 들어갔으니까 이제 11월 1일부로 10%로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죠. 공식.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입법 절차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봅시다. 관세나 그리고 시점과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 관세는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에 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것으로 양국과 이해가 일치된 상황입니다. 제출했다는 게 발의했다는 종료합니다. 그런데 저가 얼마 됐다고 지금 한 달 남짓 지났는데 뭐 이럴까. 어차피 배고간도 모르는 걸 누가 정확히 알겠습니까. 그래서 각자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내 피셜을 하나 내놓자. 첫 번째는 저는 캐나다 때문이라고 봐요. 어제 캐나다가 한국에 자동차 분야에서 주려고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캐나다와 미국은 자동차 산업에서 특별한 협력체계였다고. 그래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공장을 캐나다하고 미국에 나눠서 지었다고. 왜냐면 캐나다가 인건비가 더 저렴해요. 그리고 숙련된 인력 수급이 더 쉽고 국경이 사실상 없다시피 했고 관세도 없었고 그리고 어느 문제도 없잖아요. 딱 붙어있고. 그래서 어떤 부품을 캐나다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조립하고 다시 캐나다로 가고 왔다 갔다를 자동차 하나 만들 때 7번, 8번 했다고. 그렇게 60년 동안 살았는데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게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미국 자동차 회사들 다 철수하라고 트럼프가 했거든요. 그리고 캐나다 총리를 트럼프 아주 싫어합니다. 네. 미국과의 전통적인 관계가 끝났다고 선언하면서 총리가 된 사람인데 그 양반에 대해서 계속 조롱을 하죠. 뭐 조롱한 거 아무나 들어봅시다. I think they have to become the 51st state, because I do like the whole Canada, right? I think we're going to have to keep it for the 51st state. I call him Governor Trudeau. I said Governor Trudeau's doing a wonderful job. 캐나다 총리가 부지사다 이렇게 놀리고 있었죠. 저기에 반발하면서 현 캐나다 총리가 당선된 겁니다.